이 기름 한 방울이 두 대륙의 운명을 뒤바꿀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낱 소주병에 담겨있던 투명한 기름이 이탈리아 현지인들의 미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평범한 가정집 주방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야겠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겨우 기름 한 방울로 뭘 얼마나 바꿀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앞으로 한국 가정집 주방의 초록색 소주병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 이 짧은 문장을 읽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부엌 찬장 한편에 잊힌 채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를 바로 그 소주병이 사실은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비밀을 품고 있으리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그 무더운 여름날 피곤에 절어 한국 친구 민준이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의 씨앗, 들기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인인 제게 한국이란 그저 한 번쯤 여행해 볼 아시아 나라였고 김치나 불고기 정도가 떠오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민준이 어머니께서 시금치 무침에 뿌리시던 한 방울의 기름을 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기름 한 방울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결국 저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퓨전 요리사로 성장시킨 놀라운 경험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발견이 어떻게 새로운 미식혁명을 일으키고 또 사라져가던 한국 전통 방앗간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분명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체험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장대한 여정 속에는 두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열쇠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열쇠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예감이 드시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탈리아와 한국을 잇는 맛의 대서사시가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했던 들기름이라는 존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모든 것의 시작,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던 바로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사실 지극히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소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르코 로렌티입니다. 어릴 적부터 온 가족이 요리계에 몸담고 있어 마치 주방이 제 두 번째 놀이방 같았죠. 10살 무렵이면 이미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파스타면을 만들고 있었고 할아버지께 전수받은 레몬 제스트 만드는 비법을 아버지와 함께 연구하곤 했습니다. 저희 가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카사 로렌티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알 만큼 역사도 깊었고 전통 있는 레시피를 고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의 틀 안에서 자란 제게 이탈리아 요리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고 익숙한 세계였죠. 그런데요. 요리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강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점차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카데미는 정통 이탈리안 요리만을 강조했거든요. 회마다 똑같은 볼로네제 소스, 똑같은 라비올리 반죽을 반복해서 수업해야 했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하면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제 욕심을 제지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한식당, 태국 음식점, 일식 레스토랑 등등 전 세계의 다채로운 맛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탈리아라는 작은 구역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언급하신 거예요. 마르코, 혹시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그곳의 발효 음식과 장류가 꽤 독특하다던데 세상이 넓으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렴. 전통을 누구보다 중시하시는 분이 의외로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던 어느 날 함께 공부했던 한국인 친구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냥 방학 동안 한국에 가보자. 라는 결심이 번개처럼 떠오른 거죠.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한국에 가서 뭐라도 새롭고 자극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생겼습니다. 무려 13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장이라도 침대에 쓰러지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게이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기는 민준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피곤이 싹 가시더군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수많은 빌딩과 고속도로 그리고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나는 전통 한옥 건물들을 보며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색채를 간직하고 있을까? 이 나라 만만치 않겠는걸?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이라는 발효식품과 독특한 소주병에 담긴 비밀스러운 액체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그 놀라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제 호기심은 그저 가벼운 여행자의 열정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한식 아카데미에서 외국인 전용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접한 한국의 기본 양념들은 제 입맛과 후각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이 세 가지가 그렇게 강력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니요. 처음 간장을 맛보았을 때는 분명 짠맛이 중심이지만 그 안에 미묘하게 녹아드는 단맛과 발효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소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칠맛이라고나 할까요? 된장은 말할 것도 없었죠. 묵직하고 콩 특유의 흙내음 같은 풍미가 확 휘감아 왔습니다. 처음엔 좀 거부감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끝을 찌르는 구수함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조금 뒤 이 된장이 국물 요리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변신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극도로 진하고 짠맛이었던 된장이 국물 속에서 재료들과 어우러져 고소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만들어 내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추장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인이라면 매운 음식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편인데 고추장의 화끈한 매운맛은 제 혀와 뇌를 동시에 자극했어요. 게다가 단맛까지 은근히 깔려 있어서 단순히 맵다로는 표현하기 힘든 복합 미각의 폭풍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곧이어 직접 비빔밥에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과 설탕 그리고 다진 마늘을 섞어 먹어보니 그 매운맛이 또 달라졌습니다. 여러 식재료가 섞이는 과정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죠. 한식이 이렇게 깊고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음식이었나 싶어 계속 이건 또 뭐지? 저건 왜 이렇게 신기하지? 하는 의문과 감탄을 연발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보다도 제 심장을 뒤흔든 건 민준이 집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주한 작고 평범한 초록색 소주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설마 술을 요리에 직접 넣으시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노릇노릇한 기름이 한 스푼씩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순간 주방을 가득 채우는 고소한 향 그리고 살짝 맛을 본 순간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풍미. 이게 뭐죠? 소주병에 이런 기름이 들어있다니. 저는 놀라서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들기름이었습니다. 제게는 완전히 미지의 식재료였죠. 민준이 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이 들기름은 직접 동네 방앗간에서 짜온 것으로 나물 무침이나 국, 심지어 김치에도 가끔 넣어서 먹으면 깊은 맛을 살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올리브 오일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향을 맡자마자 그리고 시금치 무침을 입에 넣자마자 아,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름이구나 하고 깨달았죠. 다음날 오전 저는 직접 들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흔쾌히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늘 들기름을 사오는 방앗간을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이름도 귀엽습니다. 참새 방앗간. 동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곳이라 4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전통 있는 가게라고 하더군요. 이탈리아에서도 올리브 오일을 압착해 만드는 공정 자체가 흔하긴 하지만 방앗간이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더욱 소박하고 더욱 인간적인 느낌이었어요. 가게에 들어선 순간 제 후각을 완전히 장악하는 볶음 냄새에 거의 멈칫할 정도였습니다. 고소함을 넘어서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다야요. 그 향의 근원은 바로 주인 할머니가 솥에서 볶고 있던 들깨였습니다. 까만 들깨가 노릇하게 색이 올라가면서 뽀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사실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라 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씨앗들이 저토록 진한 향을 품고 있을 수 있을까 궁금했죠. 주인 할머니께서는 친근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청년이 우리 들기름에 관심이 많다더니 정말 신기한가 보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매료되어 할머니가 들깨를 볶고 분쇄하고 압착기에 넣어 기름을 짜내는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나사 모양의 기계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진한 갈색빛을 띤 기름 한 줄기가 졸졸 흐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근사하던지요. 맛을 살짝 보라는 권유에 조심스럽게 혀 끝을 대자 이전에 먹었던 시금치 무침의 그 고소한 풍미가 훨씬 더 농축되어 느껴졌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달리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특별한 향이 있었죠.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견과류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랄까요?
할머니는 제 반응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내가 이 방앗간을 운영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찾아와. 번거롭다 보니 마트에서 쉽게 파는 걸로 사 먹거든. 그래서 이렇게 외국 청년이 와주니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이렇게나 훌륭한 맛을 내는 전통 기름인데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리고 동시에 이 들기름을 이탈리아에서도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한국 식재료를 이탈리아 요리에 적용한다면 어떤 새로운 맛을 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방앗간에서 사온 들기름과 참기름을 가방 가득 챙겨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항 세관에서 유독 꼼꼼하게 제 가방을 살피길래 순간 식은땀까지 흘렸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제 가방은 거의 기름 박물관에 가까웠습니다. 들기름, 참기름, 심지어 방앗간에서 서비스로 조금씩 나눠주신 볶음깨까지 넣어왔으니까요. 저는 귀국하자마자 부모님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카사 로렌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새 메뉴를 시도하고 계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기름병들을 보여드리자 굉장히 흥미로워하셨습니다. 들기름이라고? 올리브 오일이 아닌 다른 기름이라니 이거 참 신선한데 바로 그날 저녁부터 저는 아버지와 함께 들기름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을 파스타 소스에 넣어 보았고 또 다른 날에는 샐러드 드레싱 대신 들기름을 살짝 가미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들기름의 풍미가 상당히 강하고 독특하다 보니 이탈리아 요리에 이미 익숙한 맛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과하면 텁텁하거나 과도하게 고소해져서 본연의 재료 맛을 압도해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저는 이 들기름만이 줄 수 있는 고소함의 레이어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이탈리안 특유의 깔끔하고 산뜻한 맛을 유지해보고자 여러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결국 들기름 냉파스타라는 새로운 메뉴를 탄생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더운 여름에 파스타 프레다나 인살라타 디 파스타 같은 차가운 파스타를 즐겨 먹는데 이때 올리브 오일을 베이스로 간단히 버무리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을 소량 사용하고 레몬즙과 소금을 아주 절묘하게 배합해봤어요. 또 한국에서 배운 깨를 조금 뿌려서 식감을 살리고요. 처음 시식해본 아버지는 눈을 번쩍 뜨며 말했습니다. 이건 의외로 맛있잖아. 들기름의 고소함이 익숙한 파스타 맛에 녹아들면서 전혀 새로운 느낌을 주는군. 이탈리아인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이 들기름이 가져올 새로운 파스타 문화. 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아카데미 학생들에게도 이걸 소개해보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정통 파스타에 한 스푼의 혁신을 더하는 거지. 아카데미 수업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저는 곧장 루카 총괄 셰프를 찾아가서 들기름 냉파스타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루카 셰프는 그야말로 이탈리아 전통만을 고집하는 분이었기에 처음부터 극렬히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루카 셰프의 미간은 바로 찌푸려졌죠. 들기름? 한국 기름이라고? 우리에게는 최고급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낯선 기름을 써야 하지? 이 말에 저는 준비해간 자료와 사진,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둔 소량의 들기름 냉파스타를 꺼내 보였습니다. 셰프님, 직접 맛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는 마지못해 한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별 표정이 없었는데 곧 그의 눈이 살짝 커지더니 미묘한 표정이 어리더군요. 분명 놀랐다는 표시였습니다. 생각보다 어울리긴 하네. 하지만 이걸 당장 수업 과정에 넣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은 정통 요리를 배우러 오는 거니까. 루카 셰프의 말에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통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 세상 어느 곳에 나가더라도 그 나라의 재료를 활용해 이탈리아 요리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루카 셰프는 잠시 고민하더니 좋아. 그럼 학생들 반응을 볼 수 있도록 일단 시식 수업을 한번 해보자.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괜찮은 맛인지 학생들이 받아들이는지 확인해야겠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카데미 실습실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들기름 냉파스타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다들 이게 뭔가 하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한 입 맛본 학생들이 연달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거 고소한데? 아는 파스타랑은 좀 다르지만 의외로 맛있네. 이런 재료도 있었나? 신선한 충격인데.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루카 셰프도 애써 감추려 했던 흐뭇한 미소를 살짝 보이더군요. 이 작은 성공이 저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래, 언젠가 이 들기름이 전 세계의 레스토랑 주방을 누비게 될 수도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아카데미 측에서도 퓨전 요리에 대한 수요가 커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워낙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탈리아 요리사 지망생들도 많았으니까요. 결국 루카 셰프는 저에게 이탈리아와 세계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특별 과정을 맡겨보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동시에 부담도 느꼈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제 안에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방앗간에서 본 그 들깨의 향과 어르신의 말씀, 그리고 민준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묻혀주셨던 시금치 나물의 맛이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다, 해낼 수 있다. 라는 확신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고 곧바로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들기름 냉파스타를 시연하면서 그 기원이 된 한국의 방앗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상징하는 이탈리아가 들기름을 대표하는 한국과 어떤 과정을 통해 조우했는지를 말해주니 학생들은 놀라움과 흥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셰프님, 저도 한국에 가서 이 방앗간 문화를 직접 보고 싶어요. 라며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도 있었죠. 이어서 저는 고추장과 된장을 이용한 소스 개발 수업, 즉 한국의 발효장과 이탈리아 소스의 만남도 시도해봤는데 이건 역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알싸하면서도 구수한 발효장 맛이 토마토 소스와 묘하게 어울리더군요. 재료와 재료가 만나면 예상 밖의 시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실감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후 제게 찾아와 말했던 겁니다. 셰프님, 이 경험을 통해 요리라는 게 결국 벽을 허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이탈리아 정통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 어디서든 새로운 맛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봤던 작은 소주병 들기름, 그 한 방울이 만들어낸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레스토랑 카사 로렌티에도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들기름 냉파스타를 정식 메뉴로 내놓아 보았는데 예상외로 젊은 손님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이 온 겁니다. 이탈리아인은 물론이고 관광을 온 외국인들도 신기해하며 주문했고 SNS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소함이라며 사진과 함께 후기를 올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대체 무슨 오일이기에 이렇게 색다른 맛이 나는 거죠? 하고 궁금해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손님들을 만날 때마다 방앗간에서 들깨를 볶고 짜내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레스토랑 주방 한편에 놓인 한국산 들기름 병을 보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 작은 병 하나가 이토록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다니. 분명 먹거리는 단순히 몸을 채우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지역과 문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놀라운 매개체. 그게 요리이자 식재료가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레스토랑을 방문했던 한 푸드 칼럼니스트가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와 매체의 들기름 냉파스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향과 이탈리아 전통이 만나 엄청난 맛의 상승작용을 보여준다. 이제 퓨전은 가벼운 혼종이 아니라 서로의 정체성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예술적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극찬했죠.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자 주변 레스토랑에서도 들기름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들기름은 전부 한국의 그 방앗간, 참새 방앗간에서 직접 짜온 것이었으니까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방앗간에서 좀 더 기름을 구해다 줄 수 있냐고 물으니 그는 신나하면서도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짜온 들기름이라니 맛이야 최고지만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할머니께 부탁해 볼게. 그렇게 조금씩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며 소중한 들기름이 전해졌고 저희 레스토랑은 늘 최고의 상태로 그 맛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대규모 요리 페스티벌에 저와 루카 셰프가 함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전 세계의 셰프들과 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독특한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였죠. 저는 당연히 들기름 냉파스타를 주 메뉴로 삼고
또 다른 변주로 들기름 리조또, 들기름을 가미한 브루스케타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브루스케타에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을 뿌린다는 발상은 처음에는 이탈리아 전통에 대한 모독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여러 번 실험을 통해 토마토와 바질 등 신선한 재료와 들기름의 만남이 의외로 조화롭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치 견과류의 풍미가 야채 본연의 신선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느낌이랄까요? 페스티벌 당일 시식을 해본 참관객들의 반응은 실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빗발쳤고, 저는 한국 여행에서의 에피소드와 방앗간에서 본 들깨 볶는 장면, 그리고 들기름의 특징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줬죠. 반신반의했던 몇몇 이탈리아 전통주의자들도 직접 맛을 보고는 손을 들어 보이며 이 정도면 새로운 전통이 될 수도 있겠어 하고 농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셰프들은 자기 나라의 재료와 섞어보면 어떨까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출했죠. 루카 셰프도 무대 뒤에서 저를 지켜보며 아주 흐뭇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행사 말미에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마르코, 내가 처음엔 내 아이디어를 보면서 도대체 왜 굳이 한국 기름을 쓰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 알겠구나. 전통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해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너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배웠어.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을 때 저는 묵직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소주병 속 들기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시절이 벌써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재료를 찾아 떠나야겠다는 의욕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페스티벌 이후 아카데미에는 들기름 냉파스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발효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 역시 아예 한국 요리 특강을 열어 간장과 된장, 고추장, 심지어는 액젓까지 소개해 주었죠. 물론 이 모든 걸 이탈리아식으로 무작정 변형하기보다는 양쪽 전통이 서로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고추장을 살짝 섞어 풍미를 더하거나 라비올리 속 재료의 된장에 코끝이 맴도는 감칠맛을 가미하는 식이었죠. 한편으론 이러한 시도가 너무 급진적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젊은 세대와 해외 유학생들은 놀라울 만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 혼자만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방앗간도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새 방앗간 할머니가 기름을 짜는 모습을 보며 그 오랜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방앗간 운영을 이어갈 사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욱 안타까웠죠. 이 귀한 전통, 이렇게 사라지게 놔둘 수는 없는데 민준이에게 도움을 청해보니 그는 의외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마르코, 혹시 너희 아카데미에서 방앗간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볼 순 없어? 학생들이 한국에 직접 와서 방앗간 문화도 체험하고 들기름을 직접 짜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연히 전통 방앗간도 홍보되고 할머니도 새로운 활력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기름을 가져다가 쓰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학생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전 과정을 몸소 경험하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실제로 아카데미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교환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사실 루카 셰프도 처음에는 내가 왜 한국 방앗간 체험을 지원해줘야 하지? 라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제가 그 목적과 기대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자 기꺼이 지원을 약속해줬습니다. 마침 한국의 한식 아카데미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두 기관 사이의 협업이 성사됐죠. 작은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학생들이 한국으로 떠나고 민준이와 함께 참새 방앗간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의 장면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서양의 젊은 요리사 지망생들이 낯선 환경에서 들깨를 볶고 앞찾기로 기름이 짜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눈을 반짝이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던지요. 와, 이게 진짜 기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한 학생은 손에 묻은 들깨 가루를 보며 감격스러워했고 다른 학생은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앗간 할머니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 기름에 관심을 가져주니 내가 수십 년간 이 방앗간을 지켜온 보람이 있네. 라며 눈물을 살짝 훔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곧 이 프로그램의 모든 가치를 말해주었죠. 전통은 살아있는 것이고
누군가 계승하고자 한다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장류와 나물, 각종 김치 종류까지 맛보며 발효와 숙성이라는 한국만의 비법을 흡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어쩌면 이 어린 학생들이 언젠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훗날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작은 초록색 소주병 속 들기름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상상해봤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이제 돌아보면 한낱 평범해 보였던 초록색 소주병 하나가 저와 아카데미 학생들, 그리고 오래된 방앗간 할머니의 삶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이라는 두 나라의 전통이 들기름이라는 다리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죠. 언젠가 들기름이 전 세계 식탁을 누비는 날이 온다면 그 시작은 아마도 한국의 작은 방앗간에서 흘러나온 노란 한 줄기의 기름이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꽃피운 진정한 미식의 기적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며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탐험해 볼 작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초록색 소주병 하나를 발견하신다면 그 안에 담긴 가능성에 주목해 보세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미각의 문이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